안녕하세요. 저는 양자 컴퓨터 오류와 기계 학습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퀀텀랩의 재정우 프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양자 컴퓨터란 무엇이고, 그리고 여기서 오류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으며, 이 노력에서 머신러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물리의 원리를 양자 정보 처리에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우리는 고전 컴퓨터가 이룩해 놓은 많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고전 컴퓨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을 저장하고 연산하는 그러한 저장 장치의 직접도의 한계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도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잘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저장과 연산에서의 효율성을 이용하여서 좀 더 잘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양자 컴퓨터는 정보를 큐빗에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고전 컴퓨터는 0 또는 1을 저장할 수 있는 비트라는 곳에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연산도 로직 게이트에 따라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체나 이온 포획 또 양자점 등으로 구현이 가능한 퀀텀 빛이라는 곳에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 퀀텀 빛인 큐빗에는 0 또는 1뿐만 아니라 0과 1의 중첩 상태 또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산도 퀀텀 로직 게이트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훨씬 더 다양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큐빗에 저장된 정보를 양자 컴퓨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큐빗에 정보를 저장하는 인코딩,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변환해주는 양자 게이트로 이루어진 회로를 지난 후에, 그리고 이 회로를 거쳐서 변환된 큐빗들을 측정하는 측정,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특수한 목적의 양자 컴퓨터가 아닌 이상 범용의 양자 컴퓨터는 모두 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출력 값이라는 것은 측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서 얻은 각 출력의 빈도를 우리가 분포로 얻게 됩니다. 3큐빗의 예를 든다라면 000에서부터 111까지 각 값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을 최종적인 출력 값으로 얻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알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로버 검색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예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데이터를 찾아내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고전 알고리즘으로는 데이터의 사이즈만큼의 연산이 필요하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는 제곱근 횟수만큼 연산으로 이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회로도는 2큐빗을 이용하여서 00에서부터 11까지의 데이터 중에 11의 데이터를 검색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드리면, 초기 상태로서 완전히 랜덤한 그런 확률 분포가 큐빗에 저장되었다라고 하면 각 게이트를 지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에 해당하는 확률만 증폭되고 나머지는 감소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양자 컴퓨터는 확률을 연산에 다루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고요. 최종적인 결과로서 우리의 정답만 계속해서 아웃컴에 측정이 되도록 유도를 해냅니다. 이러한 양자 컴퓨터의 연산 방식은 큐빗의 특성을 이용하고 또 병렬 연산에 적합한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전보다 좀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큐빗은 파동성과 병렬 연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성이라 함은 앞서 말씀드린 0과 1의 중첩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특징뿐만이 아니라 이 중첩 상태가 가지고 있는 확률들이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관과 상세 간섭을 잘 이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고, 앞서 보여드린 그로버 알고리즘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큐빗들은 서로 간에 얽힘이란 것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얽힘이란 것은 큐빗들의 상관관계의 중첩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얽혀 있는 큐빗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아낼 수가 있는데요. 1큐빗이 2비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50큐빗의 경우는 거의 1페타비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수백 큐빗으로 이루어진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이 양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를 연산하는 방식은 고전 컴퓨터가 흉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을 양자 알고리즘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이제 가장 최초에 알려진 알고리즘이 양자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입니다. 150자리의 숫자를 소인수분해 하는데 고전 컴퓨터 100대로는 수시간에서 수달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양자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2500큐빗 양자 컴퓨터 한 대로 이를 수초 만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릿수가 커지면 이 차이는 더 커지게 되는데요. 300자리 숫자의 경우에는 PC 100대로 소인수분해를 하는데 1000년이 걸리지만 양자 컴퓨터 5000큐빗 한 대로는 수십 초 만에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전 컴퓨터가 어려워하는 어떤 태스크를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빠르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이렇게 빠른 양자 컴퓨터가 언젠가는 고전 컴퓨터의 영역을 모두 다 대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노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의 연산 특성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모든 연산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연산에 특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 더하기와 빼기 같은 연산은 고전 컴퓨터가 훨씬 더 빠르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양자 컴퓨터가 출현한다 한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전 컴퓨터가 잘하던 영역들은 대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크기를 어떤 태스크들을 잘할 수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될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당분간은 대체되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문제들도 기술적 한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전 컴퓨터의 영역을 당분간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술적 한계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 오류의 문제입니다. 양자 컴퓨터에 오류가 있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스피드업을 볼 수가 없고 그 이유는 큐빗들이 파동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 컴퓨터의 오류는 보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 한계는 데이터를 읽고 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는 고전 비트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 비트를 양자 상태로 넣고 다시 읽어서 저장하고 이 과정에서 현재 기술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에서 스피드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과정에서 이 스피드업이 상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기술적 한계를 풀지 않는다면 풀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은 고전 컴퓨터의 영역을 양자 컴퓨터가 침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저는 오늘 양자 컴퓨터의 오류 문제를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는 수십 큐빅 규모로 이루어진 오류가 많은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를 니스크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이 니스크 컴퓨터에서 양자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연산이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알고리즘을 니스크 컴퓨터에서 돌리게 되면 최초 정보를 인코딩 할 때도 뭔가 바이어스된 형태로 정보가 인코딩되고 확률들의 상세와 보관 간섭도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2큐빗 정도의 스케일에서는 최종 결과물이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나오게 되지만 큐빗을 더 많이 사용한다거나 게이트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류의 누적으로 인해서 정답을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연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를 실용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백 개의 게이트와 수백 개의 큐빗을 잘 컨트롤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양자 오류가 굉장히 고전 오류와 대비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고전 컴퓨팅에서는 오류를 보정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가 있다면 이것을 수없이 많이 카피해냅니다. 그리고 이 카피된 정보가 어떤 연산과 통신 채널을 지난 다음에 어떤 값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다시 측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측정된 값들 중에서 오류가 무엇인지 선별하고 이것을 다시 원래 정보에 기입해주는, 보정을 해주는 그러한 과정으로 정보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전 정보라는 것은 전기 신호, 연속적인 전기 신호로 표현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류에 둔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5V든 4.9V든 고전 컴퓨터는 모두 다 1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어느 정도는 있어도 정보를 지키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 오류는 이러한 방법으로 정보를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이거는 펀더멘탈리 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양자 정보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전 오류 보정 방법으로 정보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양자 정보는 측정 후에 사라진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내더라도 이를 보정하기 위한 원래 최초의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큐빗에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생겨날 수 있는 오류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확률의 간섭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페이즈라는 양이 필요한데 이 페이즈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 확률들의 간섭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즉 양자 정보는 오류에 매우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오류가 양자 컴퓨터에 있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알고리즘의 스피드업들이 모두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알고리즘만큼 느려지게 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전 알고리즘보다 더 못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랜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나온 개념이 폴트 톨러런트 퀀텀 컴퓨터라는 것입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를 오류의 내성이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폴트 톨러런트한 디바이스라는 것은 각 디바이스의 부분들에는 오류가 있지만 이것이 전체로서 하나로 동작할 때에는 목적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말합니다. 양자 컴퓨터에서는 폴트 톨러런트 디바이스를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입력에도 오류가 있고, 게이트에도 오류가 있고, 측정에도 오류가 있지만 이제 이 각각의 오류들을 보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큐빗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연히 이 시스템도 큐빗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류가 존재하게 되고요. 또 이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스템을 또 더하고, 또 이 시스템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스템을 더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양자 컴퓨터에서 오류 보정의 문제라는 것은 큐빗을 여러 개 쌓는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빗을 어떻게 또 몇 개를 쌓을 것인가, 그랬을 때 오류가 없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 양자 오류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오류 보정을 이해하는 것이 양자 컴퓨터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오류 보정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3큐빗 반복 코드라는 것입니다. 이 코드는 0을 1로, 1을 0으로 만드는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큐빗을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큐빗이 아니라 3개의 큐빗의 정보를 저장하고, 또 2개의 큐빗으로는 이 3개의 큐빗 어디인가에서 오류가 일어나는지 그 위치를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측정에 사용되는 큐빗들이 간접적으로 큐빗의 오류의 위치만 찾아내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된 양자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이 5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로지컬 큐빗은 비트 플립 에러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네모 박스 안에 오류가 있을 때만 이를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오류가 있을 때는 보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양자 컴퓨터에서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가장 어떤 진보된 형태가 서피스 코드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류를 보정하진 않지만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큐빗을 격자로 배열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그림에서 각 원들이 큐빗에 해당을 하고 이 큐빗들이 있는 선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종의 오류를 검출하고 찾아내는 그러한 회로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격자 무늬로 큐빗을 늘려나가는 형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데요. 이는 오류의 누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충분히 잘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오류가 어떤 문턱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는 큐빗이 적은 경우보다 큐빗이 많은 경우가 오히려 오류를 적게 가지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디바이스의 문턱값 이하의 오류에서는 오류의 양상이 역전되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격자 하나가 로지컬 큐빗 하나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 보정 방법이 직접적으로 양자 컴퓨터의 아키텍처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양자 컴퓨터 기술 방향을 이해하고 또 언제 효과적으로 알고리즘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출현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몇몇 기업들의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초전도 큐빗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런 초전도체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로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논문의 핵심 내용은 결국 54개로 이루어진 큐빗으로 이루어진 양자 컴퓨터를 서피스 코드로 만들어서 이를 잘 컨트롤 해냈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서피스 코드 안에서 큐빗을 하나나 2개 정도 로지컬리 만들어내어서 고전 컴퓨터로는 계산이 힘든 어떤 작업을 수행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오류 보정 코드를 잘 구현하는 것이 결국 알고리즘을 빠르게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진보된 방법을 써서 오류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다양한 오류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에 힘입었는지 2029년에는 100만 큐빗을 컨트롤하겠다, 그러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 양상을 보았을 때 100만 큐빗 정도라면 1000 로지컬 큐빗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즉 1000개 정도의 로지컬 큐빗으로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알고리즘에서 스피드업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BM입니다. IBM도 역시 초전도 큐빗을 이용하여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과는 조금 다르게 큐빗들을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서피스 코드지만 큐빗 간의 컨트롤에 간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0개에서 50개 정도의 큐빗으로 하나의 로지컬 큐빗을 만드는 방법에 해당이 되고 이것을 이용하여서 기존의 직선, 사각형,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던 양자 컴퓨터를 이제 육각형 모양으로 큐빗들을 배열하고 스케일러블하게 확장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에는 1000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1000개라는 것은 로지컬 큐빗이 아니라 피지컬 큐빗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육각형 코드의 성능을 보았을 때 이 1000큐빗 양자 컴퓨터는 수개에서 수십 개의 로지컬 큐빗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격자나 육각형 모양으로 큐빗을 배열하는 이유는 이제 큐빗이 초전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초전도 큐빗들 간에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큐빗 사이에 얽힘을 잘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하는 큐빗들 간의 얽힘만 잘 생성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옆에 있는 큐빗들을 연결하여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온 큐인데요. 아이온 큐는 이온 포획 큐빗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온 포획 방식은 초전도 큐빗과 다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온들 간에도 얽힘을 잘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을 하면 좀 더 적은 숫자의 큐빗으로 하나의 로지컬 큐빗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나온 논문은 13개의 큐빗으로 폴트 톨러런트하게 양자 컴퓨터를 컨트롤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제 프로세서 안에서는 이온이 일렬로 존재하지만 이것들이 멀리 떨어진 이온들 간의 얽힘을 잘 생성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배열된 큐빗에 해당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오류를 검출하고 이 전체가 하나의 로지컬 큐빗으로 잘 작동하게 했다라는 것이 최신 성과입니다. 이제 아이온 큐는 로지컬 큐빗으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말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알고리즘 레벨에서 이 양자 컴퓨터가 잘 작동하는지를 자신들의 로드맵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리즘믹 큐빗의 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28년에 1000개 정도의 알고리즘믹 큐빗으로 이루어진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0개의 큐빗을 이용하여서 어떤 특정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로지컬 큐빗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양자 스피드업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초전도 큐빗은 얽힘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확장이 쉬운 측면이 있고 이온으로 이루어진 큐빗은 확장은 어렵지만 얽힘을 잘 생성하기 때문에 좀 더 주어진 큐빗 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업들의 로드맵을 종합해 보았을 때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때 2030년 경에는 1000개 정도의 로지컬 큐빗으로 이루어진 양자 컴퓨터가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10년 뒤면 어떤 특정 영역에서 양자 컴퓨터가 훨씬 우월한 성능을 보이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앞서 나가는 그룹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세 가지 정도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오류 검출, 오류 보정 방법을 최적화하는 큐빗의 배열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 주어진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의 오류를 모델링해서 보정하려는 시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이것이 오류에 적응되도록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양자 하드웨어의 오류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현재 오류가 많은 양자 컴퓨터에서도 좀 더 실용적인 목적에 맞는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 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오류 보정에 관련된 기술들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이제 각각에서 머신러닝이 하는 역할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 회사들 또는 그룹들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오류 검출 코드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서비스 코드가 격자로 큐빗들을 배열을 했다라면 이것을 머신에게 학습하도록 시켜서 어떤 자리에 큐빗을 놓고 또 어떻게 큐빗들을 배열하는 것이 오류 검출에 효율적인지, 또 이것으로 하나의 로지컬 큐빗을 만드는데 효율적인지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 칩 설계에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땅에 어떤 회로를 놓고 이 회로를 어떻게 배열을 하여야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문제를 푸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용자 입장에서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에 액세스하기가 어렵고 그 주어진 하드웨어를 써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오류를 모델링하여서 이를 보정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방법은 측정 결과들을 얻어서 이를 선형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들마다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양자 게이트의 종류와 또 그런 네이티브한 양자 게이트의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내가 가진 양자 알고리즘을 이에 맞게 최적화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력의 오류, 게이트의 오류, 측정의 오류들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하려는 그러한 시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보정 방법은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지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모델링을 기본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 오류 보정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학습 가능한 양자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완전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이 오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제 알고리즘이 오류에 적응되도록 회로를 설계하고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는 고정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회로를 최적화하는 것인데요. 이제 주어진 어떤 게이트 후보군 중에서 어떤 게이트를 어떤 위치에 어떤 파라미터 값으로 넣어야 하는지,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고정 컴퓨터가 학습하고 최적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퀀텀 랩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의 특성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떤 후보군의 게이트를 특정 회로의 위치에 넣느냐,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하느냐, 이런 조합 최적화의 문제와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게이트가 어떤 파라미터 값을 가져야 하느냐, 실수 파라미터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함수 최적화, 이 두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푸는 것이 쉽지는 않고요. 복잡성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의 어떤 일부 클래스가 NP-HARD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의 후보를 정하고 이 게이트의 파라미터의 초기 값을 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렇게 설정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존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는 푸는 것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양자 알고리즘은 확률적으로 연산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목적 함수를 설계하고 이 양자 회로, 양자 컴퓨터가 이해하기 좋은 형태로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에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류에 적응된 양자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랩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